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안녕하세요. 들립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안녕하세요. 들립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일 아침인데 푹 많은 분들이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동적입니다. 제가 휴일에 귀한 시간을 투자하신 보람이 있도록 좋은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21세기형 미래준비란 주제로 얘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인류 역사에서 정말 독특한 시대입니다. 두 개의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AI 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AG 혁명. 그래서 저는 21세기의 두 A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두 혁명이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공유하는 것이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화면이 안 넘어갑니다.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1년, 5년 이런 앞의 얘기라기보다는 20년, 30년 이렇게 멀리 보고 그 미래의 방향성이 뭔지를 한번 알아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미래를 생각할 때 자기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은 마음을 다 비우시고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그 저희 얘기를 들어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휴일 아침이니까 제가 좀 그 엉뚱한 상상부터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열심히 살아오셨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 당신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선물로 50억 원을 줄게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음소거가 돼서 잘 안 들리지만 싱글싱글 아주 기분 째지겠죠. 근데 똑같은 50인데 누군가가 어, 당신이 얼마 정도 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수명보다 수명을 이번에는 50년을 더 얹어줄게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분들도 있고 되게 안 좋은 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 50억 원과 50년이란 것에 대해서 맨 뒤에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제가 거꾸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오늘 제 강의는 그 조금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말을 믿으시면서 듣고요. 그 제가 강의만 줄줄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강의를 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으니까 야 저런 거는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은 그 좀 준비를 해두셨다가 뒤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 세 개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까? 나는 몇 살까지 일할까? 잘 모르겠지만 100살까지는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답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는 61년 소띠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그 생명과학, 유전공학, 의학의 발전은 저희 61년생, 올해 그러니까 만 나이로 61세죠. 61세가 되는 61년생 같은 경우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120세 정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2011년생, 저보다 이제 50년 뒤라 그러면 어느 정도 살까? 나는 어느 정도 살고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 살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 얘기가 맞다 그러면 활동을
100살 전후까지는 실은 하셔야 됩니다. 요때 100살 전후까지 활동한다는 얘기는 요때는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일주일에 3, 4시간 일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실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00살까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오늘 실은 제 강의의 핵심이 제가 만든 전략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피지기 전략입니다. 지피지기는 잘 아시죠? 손자병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법인데요. 우리 인생에서 지피는 미래, 세상, 우리 인생을 지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피지기 만들기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미래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손에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고 손에 잡힐 수 있게 미래를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미래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중에 수많은 가능성이 하나가 오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복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미래하면 우리 사전에 쓰는 명사입니다. 근데 명사로 생각하는 순간 이게 미래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들어가는 가능성이 큰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한테 퓨처링이라는 단어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exploring이란 단어처럼 미래를 뭔가 탐험하고 탐색하고 뭔가 발견하고 찾아가고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동사형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최소한 15년 후의 미래, 우리 아이의 15년,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비나 벤카타라만이라는 MIT의 아주 유명한 여성 교수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한 5년 전에 그 책자가 소개되었는데, 포사이트라는 책자를 소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글로벌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게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보다 미래를 걱정은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15년을 넘어서는 시점의 미래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아마 대충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15년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이면 나중에 이제 직장 다니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그 뒤에 그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아주 먼 미래를 예측한 제가 두 개 자료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최초로 제가 5살 때입니다. 1965년에 서기 2000년의 대한민국 모습을 이정문 화백이 그림 한 장으로 그린 건데요. 이걸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제가 5살, 1965년에 2000년, 35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보시면 태양열 주택, 전기자동차, 전파신문, 움직이는 도로, 에스컬레이터 같은 겁니다. 그죠? 소형 TV 전화기, 지금 영상 전화되고 있죠. 원격 진료, 스마트 홈. 맨 밑에 보면 공부도 집에서가 나옵니다. 인강입니다. 1965년에 인강을 예측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은 아주 당연한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게 하나 초기 단계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금 다 된 거죠. 이게 기술의 파워인 것 같습니다. 기술은 5년, 10년이면 잘 모르는데, 이게 20년, 30년을 모아보면 거의 무의 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5년 뒤에 과학기술차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서 1971년이죠. 30년 뒤 한국의 모습을 예측한, 이건 연구 보고서입니다. 한 80쪽 되는 굉장히 짧은 보고서인데 굉장히 예측을 잘 했습니다. 30년 뒤를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데, 우리는 2000년에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 보면요. 자유, 풍요, 건강, 가정,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1970년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3천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2000년쯤 되면 5천만 명이 될 거고, 신용카드가 보편화되고,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전국이 1시간 생활권화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측을 잘한 편이죠, 이 정도면. 이건
아시아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코노미스트에서 예측한 자료인데요. 숫자 5개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선 아시아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분모는 전 세계 국가들의 GNP를 다 합하고, 분자는 아시아 국가들의 GNP를 합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의 GNP 비중인 거죠. 1970년에 9%, 1분의 1 좀 안 되죠. 1990년에 19%, 20년 단위로 이제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2010년에 28%. 그 다음에는 이제 미래를 추계한 데이터인데, 2030년에 40%, 2050년에 48%.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 국가의 GNP 비중이 9, 19, 28, 40, 48. 10분의 1이던 아시아 비중이 50%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영어도 중요하지만 왠지 그 중국어 같은 것들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 자료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예측은요, Future Possibility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2020년에 예측한 재밌는 보고서인데, 미래로 가는 6개 메가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보시면 엑사바이트 시대, 빅데이터 시대가 오면서 웰빙 시대가 오고, 넷제로 시대, 순환경제, 탄소 중립 이런 시대가 오고, 바이오 시대가 오고, 경험경제 시대가 온다는 그 심플하지만 굉장히 트렌드를 잘 정리를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예측을 우리나라에서 해본 걸 제가 몇 개 소개를 드리면, 인구가 어떻게 될지를, 이건 국토연구원에서 예측을 한 데이터인데요. 2040년쯤 되면 요 위쪽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빨간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밑에 있는 파란 부분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지역 소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2020년의 가장 큰 하두는 아마 불평등 격차일 것 같은데요. 초기에 이제 지역에서 시작해서 자산, 소득, 지금은 이제 교육, 건강, 앞으로 이 건강이 더 차별해서 생명 불평등으로 될 것 같은데요. 빨리 죽는 사람들은 60에서 70 여전히 살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오래 살게 되는 분들은 120, 130을 사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미래 변화들을 요약해보면 크게 3가지 변화인 것 같습니다. 기술 변화와 인간 변화와 환경 변화. 기술 변화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AI 혁명이고요. 인간 변화의 핵심은 장수 혁명입니다. 에이지 혁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 변화의 핵심은 기후 위기인데요. 이걸 조금 다르게 보면 외부의 변화와 내부 인간 변화로 또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변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능화, AI 혁명과 기후위기, 내부 인간 변화는 고령화와 개인화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능화는 여태까지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인간지능하고 인공지능이 공존하고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고, 기후위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순환경제, 탄소중립 사회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외부 변화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 강의가 오른쪽에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우선은 에이지 혁명을 보면 그 인구 구조의 고령화도 있지만 개인 측면에서 이게 어떤 혁명을 일으킬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실제로는 도도와 결은 또 다른 혁명이 오른쪽 밑에 쭉 개인화 혁명입니다. 자기 발견의 시대, 자기 실현의 시대, 자기 꿈을 찾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건데요. 요 얘기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2개의 혁명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AI 혁명은 지능화를 향해 가는 혁명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떠들썩하게 일어나고 있고, 에이지 혁명은 거기에 비해서 실은 잘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요약을 해보면 1920년, 지금부터 꼭 100년 전에 대한민국 그 평균 수명은 32세였습니다. 30.5세란 통계도 있는데요. 32살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1960년,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55세, 32세에서 55세로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84세죠. 평균 수명이 조만간, 통계청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하지만 조만간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고, 평균 수명이라는 얘기는 정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미니멈 120, 아마 130 이상을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먼저 비디오 보시면서 부모님들 어떤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비디오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영국에서 실제로 그 드라마로 상영된 것 중에 극히 일부인데요. 우리가 보통 로봇 하면 지금 식당에 가면 이제 바퀴 달린 좀 밋밋한 로봇만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하고 별로 구분이 잘 안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을 아마 한 2025년 전후가 되면 가정에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우리 전화기 도입하듯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럴 때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면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하늘에는 드론, 아주 작은 드론부터 아주 큰 드론까지 있겠죠. 땅에는 로봇, 그리고 거의 모든 비즈니스 서비스가 무인화, 자동화, 지능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왼쪽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근데 현실 세계 모든 데이터는 몽창 시스템화해서 그 디지털 쌍둥이 세계를 다시 만들게 되고요. 그게 이제 도시 차원이든 커뮤니티 차원이든 학교 차원이든 그렇게 만들면 오른쪽 디지털 쌍둥이 세계에서 이제 그 현실 세계하고 지금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뭐 그 일부라고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시간 상황인지라든지 모니터링, 가시화, 분석, 진단, 시뮬레이션, 그리고 예측, 제어, 최적화 이런 것들이 훨씬 쉽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능화 사회인 셈이죠. 잠깐만요. 이 일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심플한 그림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도구를 만들고 도구가 점점 기계화되고 기계가 로봇화되고 로봇이 이제 지능을 가지면서 단순한 일자리부터 사람을 이제 차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재밌는 보고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2년 단위로 그 The Future of Jobs란 일자리의 미래, 일의 미래, 직업의 미래 보고서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온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수치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의 노동을 다 모아서 보고 기계에 대한 노동을 합산해서 보니까 두 개의 비중 변화를 보니까 여기 이제 2018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2018년에 이게 7대 3 정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뒤를 예측하는 거죠. 그 예측이 올해입니다. 올해를 보니까 인간이 7대 3에서 6대 4 정도로 인간의 노동 비중이 이제 조금 줄어드는 거죠. 맨 오른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한 겁니다. 아마 2030쯤 되면 2018년과 완전히 역전해서 인간의 노동 비중이 30%, 기계가 70%. 2040년쯤 되면 아마 이게 10대 90 정도로 굉장히 역전될 것 같습니다. 맨 왼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인간이 70, 기계가 30 일할 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시, 5일 일하는 시대인데요. 오른쪽이 되면 일주일에 이제 3, 4일, 하루에 서너 시간 일하는 그런 시대로 되겠죠. 이게 불과 8년 정도 지난 뒤인데 제 예측이 맞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경제사회 모델도 여태까지는 인간만 생각한 경제사회 모델이었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부터 AI하고 로봇에 의한 모델도 전혀 다른 모델의 하나로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경제사회적인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18세에서 64세까지 그것만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해서 사회적 자원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로봇과 AI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고 50대, 60대, 70대, 80대가 여태까지는 경제사회적 자원으로 취급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 에이즈 혁명 덕분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사회적 자원도 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AI 시대를 요약을 해보면 이 그림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류 수천 년 동안 인간지능만 있었던 거죠. 이성과 감성을 가진 인간지능만 있었는데 2016년 이제 알파고부터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이성을 이제 먹게 되죠. 감성도 지금 이제 먹고 있죠. 인공지능의 이 파란 부분이 점점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노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게 요 파란색입니다. 인공지능 사회가 와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면서 24시간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전혀 다른 축이 또 미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녹색 축인데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그럴수록 더더욱 사람들은 상상력, 감성, 창의성, 직관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게 되고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두 축, 이 기술 축과 휴먼 축이 이제 뭔가 융합되어서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될 것 같은데, 제가 휴먼 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든 그림인데요. 20세기까지는 좌뇌, 이성, 죄조, 분업, 전문화 이런 시대였는데 21세기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21세기는 상대적으로 우뇌, 감성, 창조, 협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20세기까지는 기능의 세계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니즈의 시대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비즈니스나 서비스로 충족을 해주는 시대였다 그러면 21세기부터는 그런 세계도 있지만 이 감성을 충족시키는 세계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미래를 간파한 대표적인 분이 그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입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책 두 가지를 썼는데 1999년에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썼고요. 2013년에 르네상스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쓰면서 이분이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꿈의 시대, 개인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시장하고 조금 다른 시장이 앞으로 미래의 시장으로 굉장히 크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3번부터 보시면 케어 마켓, 나는 누구인가 시장, 마음의 평온, 신념을 위한 시장, 굉장히 좀 독특한 시장이죠. 모험 판매의 시장, 연대감, 우정, 사랑을 위한 시장, 이런 시장들이 앞으로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시대, 개인의 행복 추구, 지금도 그런 시대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메인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산업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서비스 산업 비중이 훨씬 높아지죠. 서비스 산업은 어디로 향할까를 보면 저는 요약해보면 이게 행복 산업, 행복 시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 건강, 역량, 직업, 가족 관계, 문화, 예술, 자연, 자유, 자율, 마음 이런 키워드들을 가진 그런 산업, 그런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뜨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술축과 휴먼축이 만드는 미래의 얘기인데요.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면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미래를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 때는 1년에 100만 명 정도 태어났어요. 지금 이제 27만 명대, 아마 올해 25만 명, 곧 20만 명 초대로 이제 출생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변화죠.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이제 시대가 되고 있고요. 60세 이상은 4분의 1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가 되는데 60세 이상 인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7형제였습니다. 아버지 엄마를 합하고 할머니까지 해서 이제 10명이 한 가족이 되어서 가구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32%라 그러죠. 2인 가구까지 합하면 1인 가구, 2인 가구가 지금 3분의 2 정도 되는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게 통계청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100년의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맨 밑에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의 비중인데 14세 이하 비중입니다. 그 고동식이 14세 이하인데 1960년, 지금부터 60년 전에는 이게 40.6%였습니다. 거의 둘 중에 한 명이죠. 우리 개도국에 여행 가면 온통 어린이 투성인 사회, 그게 우리 1960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쭉 줄어듭니다. 2050년에 보면요 8.9%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둘 중에 한 명이 어린이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2050년, 불과 30년 뒤가 되면 열 몇 명 중에 한 명인 그런 시대로 간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초록색은 65세 이상입니다. 1960년에 3.6%밖에 안 됐어요.
2050년 되면 45% 가까이까지 아마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수치로 보면 65세 이상이 1960년에 70만 명, 8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던 시대에서 이게 500만 명, 1000만 명 쭉 늘어나서 2050년에 통계청에서는 1900만 명으로 예측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2000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50%를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요거를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1960년에는 인구 피라미드, 진짜 피라미드 모습 그대로죠. 인구의 반이 요 빨간 표시한 24세 이하를 다 합하면 인구의 반이 넘었습니다. 2020년, 지금은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메인이 되는 그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전반까지를 합하면 거의 50%가 되는 시대. 중심이 굉장히 위로 올라가고 있죠. 40년 뒤를 한번 볼까요? 2060년이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완전히 거꾸로 역피라미드가 되죠. 인구의 그 중심이 60대, 70대, 80대가 됩니다. 학부모님들도 아마 여기의 밑단 부분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럴 때 우리 사회는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람들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당신은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는가라는 부제를 붙여서 2035년에 유행할 100개의 키워드를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 맨 첫 번째 페이지에서 소개하는 키워드가 이 초건강 시대가 와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줄여서 아마도 140세 시대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건 2015년 2월 23일자 타임지 표지입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아마 평균 142세를 넘길 것 같다. 그러면서 한 20몇 쪽을 왜 그런지 뭐 찌지고 볶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우리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장을 4년 동안 하고 생명과학부 교수로는 이준호 교수인데요. 저희 고등학교 때도 이 친구가 이제 전교 1등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저도 공부를 잘했던 편인데, 이 친구한테 항상 그 점수가 약간씩 모자랐죠. 수학을 워낙 잘했어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2016년 4월 1일자 KBS 명견말레 내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생명과학을 거의 40년 가까이 공부한 친구죠. 명견말레 제목이 120세 시대 쇼크입니다. 자기가 생명과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 친구도 61년생인 거죠. 우리 61년생 세대가 100세, 많이 살면 100세 산다고 본인이 생각했지만 생명과학 공부해 보니까 120세를 살 수 있는 것 같더라. 이 친구 이제 과학자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왜 그런지를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그 유엔의 인구학자가 재밌는 나이 분류표를 다시 제시를 하는데요. 약간 뻥을 이분은 이제 줬는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건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80세부터 노년으로 분류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는 동의가 되고요. 그 50대와 60대와 70대를 중년 정도로 분류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맞는 나이 분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인구 변화, 특히 수명에 관한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이 왼쪽 그림이 들어있어요. 인생 전반전이 대부분이고 후반전은 되게 짧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세대는 오른쪽의 그림이 들어있어야 될 세대입니다. 인생 전반전도 50년, 60년 굉장히 길었지만 후반전이 훨씬 길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녹색의 원이 훨씬 더 커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요, 교육도 우리 머릿속에는 학교 교육에만 집중해서 대학 들어가면 후유하는 이제 저 한시름 놓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른쪽 그 학습은 앞으로 평생 가야 되고 이
녹색의 학습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중요해집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요. 제가 꼭 10년 전에 책에서 그렸던 그림인데, 우리 인생 모델이 20세기까지는 세로 모델입니다. 어려서 대학까지 교육을 받고 젊어서 일을 하고 여생을 잠시 즐기다가 죽는 모델인 거죠. 근데 이때는 60세, 70세 모델인 거죠. 근데 21세기는 가로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실은 죽을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학습해야 되고 본인이 원하면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고, 이게 세로에서 가로로 바뀐 되게 작은 변화 같은데 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표현을 해 보면, 인간의 활동은 일 아니면 취미였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워낙 길어지기 때문에 일과 취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가치 있게 오랫동안 뭔가 추구할 만한 라이프워크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강의를 좀 중간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21세기에 두 개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죠. AI 혁명과 장수 혁명인데, AI 혁명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건드리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적응해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이 이 장수 혁명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심플하게 표현해 보면 신체와 정신을 가진 존재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AI 혁명과 에이지 혁명이 동시에 온다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를 고민해 보면 이 건강 의료와 교육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나를 위한 단 하나의 전략을 만든다면 뭘까? 이 건강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하게 하시느라 정신 없지만 우리 아이의 건강을 어떻게 실은 더 건강하게 만들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교육인데, 이 교육은요, 보면 지금 교육은 이 왼쪽 위에 있는 지식 교육 중심입니다. 보통 이제 잠재력을 끌어내라고 하죠. 근데 앞으로 교육은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사람들과 살아가는 교육, 이제 인성교육 얘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정말로 자기 삶을 성찰하면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교육,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미래가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본 지피 얘기를 간단히 했고요. 다음에는 지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쩌면 지피보다 훨씬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2400년 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제 지기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21세기 소크라테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유발 하라리가, 저는 이 친구 저보다 한 15년 가까이 젊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이런 얘기를 이제 책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질문 하나 던집니다. 본인이 볼 때 인간은 AI에 종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AI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가 미래를 풀어가는 열쇠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답도 본인이 제시를 하는데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다. 우리 자기 자신한테서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그리고 부모님 자신을 이제 한번, 나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 책에서 나라는 나라, 나라는 꽃,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꽃이죠. 근데 정말 각각 다른 꽃이면서, 우리 인간은 기계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굉장히 독특한 휴먼 머신인데요. 그러면서 100년 이상을 가는 아주 독특한 기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시대, 장수 시대에 우리를 아는 작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MBTI 검사를 해본다든지,
사람들 평가를 들어보거나 이력서나 성공 경험을 정리해 보려는 방법도 있고, 조금 고차원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독서, 여행, 명상, 체험 이런 것들을 해보지만, 제가 오늘 학부모님들한테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 이건 아이들하고 꼭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기 설명서라는 것을 작성해 보시는 것을 꼭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강점 기반으로 자기 자신을 찾는 이 맞부부 종이 한 장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종이 한 장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맨 위에 자기 이름을 쓰고 왼쪽 위에 자기 장점, 나의 장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내가 행복할 때를 쓰고 1번부터 25번까지를 쭉 먼저 매깁니다. 그리고 뒷장을 돌려서 나 이름을 다시 한번 쓰고 왼쪽에 나의 좋은 습관, 오른쪽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써서 다시 1에서 25까지를 쭉 매깁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는 스톱워치를 좀 가지고 15분씩 시간을 줘가지고 1시간 시간을 줘서 집중적으로 요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혼자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가족하고 해보면 참 좋은데요. 제가 대학에서 한 10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대학생들 한 7,000명한테 제가 요 숙제는 그 한 학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로 이제 해서 제가 제출을 다 받았습니다.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장점, 뭐 솔직하다, 아침형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대로 쭉 적는 겁니다. 좋은 습관, 수업 시간 10분 전에 도착한다, 수첩에 뭐 널 메모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적기 쉬운 거죠. 이런 것들을 쭉 제가 쪽팔리지만 제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적어 보면요, 이게 보시면 100개의 텍스트로 된 자기 자신입니다. 부모님들 이런 작업 해보신 적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개나 되는 텍스트로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까발려 보는 거죠. 완전히 자기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내 장점은 뭐지? 내 좋은 습관은 뭐지? 내가 진짜 행복할 때는 어떨 때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지? 그거를 25개씩을 적어보면, 이게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이거를 오늘 같은 주말에 식사를 하고 1시간 정도 시간을 딱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종이 한 장씩 딱 나눠주고 이게 집중적으로 같이 해보면 나도 몰랐던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아이도 아이 자신이 몰랐던 자신을 캐치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25개씩 100개를 다 쓸 수가 없어요. 5개, 10개 뭐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처음 다 모아보면 100개 목표였지만 초반에 한 40개, 50개를 써두면 그 다음 100개를 이제 채우면 돼요. 이 자기 설명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자신의 미래, 우리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의 진로를 생각하고 아이의 직업을 생각하고 아이의 대학 학과를 생각하고 아이의 적성을 생각하고 이럴 때 많은 적성 검사를 하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원시적이지만 굉장히 좋은 작업입니다. 이건 제가 50대, 60대 이제 은퇴 이후를 생각하는 분들한테도 수천 명한테 강의를 하면서 제가 거의 15,000명 가까운 분들한테 이제 임상 실험을 해본 거고 제가 결과를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어쩌면 오늘 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안이면서 숙제이기도 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죠? 하시기를 고기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감사합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설명서가 이제 첫 번째 해보는 작업이고, 두 번째는 이건 아이들이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부모님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인생 지도를 또 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 보는 작업입니다. 제가 100년 인생 달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가 이거를 저는 굉장히 늦게 했어요. 여기 보면 2016년이라 되어 있죠. 2016년 12월 27일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요때 제가 56세 때네요. 이때 이미 제가 우리 나이 때는 120세를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확신했을 텐데, 그래도 100년만 한번 달력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실제로 이제 엑셀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었어요. 제가 61년에 태어나서 61년부터 2010년까지 왼쪽에 쭉 적고, 오른쪽에 2011년부터 2060년까지도 쭉 적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제 인생의 역사를 아주 심플하게 이제 정리를 쭉 한 거죠. 아마 학부모님들이 정리를 하시면 왼쪽 하단 어느 부분 정도까지 정리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백으로 남겠죠. 근데 이게 여백이 굉장히 많으나 한 장의 종이 위에 자기 인생을 눈에 보이게끔 보여주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그 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하기 쉽지 않지만 한번 올해가 가기 전까지 한번 해보시기를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시기 작업, 자기를 찾는 작업인데요. 다른 건 못 하시더라도 가족과 함께 자기 설명서 작업은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또 부탁드릴 겁니다. 좋은 말씀 드릴 때 이 작업은 꼭 한번 해보세요. 이제 지피지기 작업이 끝났어요. 마지막 단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상보다 우리도 4, 50년 이상의 이 인생이 우리 인생이 추가되었습니다. 수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작업을 해봐야 되는데, 만들기 작업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마치고, 제가 뻥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할 것도 많고, 아마 코멘트 할 것도 많으시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제가 뒤에 한 20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준비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GP 얘기를 하면서 미래 전망에 관해서 말씀 많이 드렸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이제 트렌드나 미래에 대해서 또 관심 가지고 이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성적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를 준비하는 제가 개발한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미래를 살지에 대해서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답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땡땡이다 이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나는 누구일지.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실패한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가 누구냐 하면요, 습관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2400년 전에 이 철학자가 재미나는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은 습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분 중에 김성은 씨라고 주역을 이제 50년 공부해서 운명숲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운명은 습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은 이제 태어날 때 사주로 받은 운명이 반 정도 있지만 나머지 반은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습관이다. 운명은 습관이다. 제가 그래서 습관 만들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습관 얘기를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 하나는 18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하나를 딱 선택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씩 10년을 집중하면 최고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슬라이드 밑에 있는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늘어난 50년 인생에 하루 10시간 정도는 아마 자기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보면 그게 365일을 곱하면 18만 2,500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8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시간 관리는 목표의 함수죠. 마감 기한이 딱 정한 목표를 설정하면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뭘 하겠다. 이 작은 목표를 마감 시간을 정해서 하면 시간 관리가 훨씬 효율적으로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긴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비전과 목표의 함수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은 이걸 만들기 굉장히 쉽지 않지만 부모님들은 한번 내 인생 비전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 인생의 방향이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해보면요, 이게 거꾸로
아이들한테도 좋은, 굉장히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습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2017년에 행복한 100세란 책을 쓰면서 이제 만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습관 7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집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토대가 되는 습관이 아까 말씀드린 건강과 인성입니다. 그 다음 토대가 되는 습관이 넓은 의미의 학습하고 시간관리 습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오랫동안 전문가로 잘하기 위한 습관이 커뮤니케이션 역량, 문제해결 역량, 서비스 역량을 기르는 습관들인데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요 3가지만 좀 소개를 드릴 테니까 얘기를 들으시면서 부모님들도 나도 시간 관리, 학습, 서비스 관련해서 이런 습관 1개씩을 더 들여야 되겠다. 본인이 좀 다짐을 한번 하시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습관을 3개가 아니고 1-2개라도 들어주면 참 좋겠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얘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되게 좀 엉성하지만 지금부터 제 얘기를 좀 섞어서 하는데요. 부끄럽지만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1년 시간 관리를 하는 습관인데요. 요거는 이제 2007년부터 제가 해오는 습관인데, 이 노란 종이가 포스트잇입니다. 노란 포스트잇을 이제 수첩에 앞에 붙여놓고, 이제 올해 지금 11월 하순이니까 12월 초에 이제 종이 한 장을 붙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를 이제 시간을 두고 내년에 내가 어떤 목표로 살아가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좋지, 이런 이제 것을 적은 겁니다. 쭉 적은 겁니다. 8777. 이때가 이제 제가 골프에 미쳤을 때입니다. 평균 87타, 최고타 77타. 이게 이제 목표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적은 건데, 맨 밑에 보면 시인 시원, 이게 이제 우리 딸과 아들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애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고 이제 제가 이제 수학은 어려서부터 쭉 가르쳐 왔는데, 주에 1시간 정도는 수학 공부를 좀 가르치죠. 이게 이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딸애는 고등학교 2학년 중반까지 가르치고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학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여력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운데 있는 기상시간입니다. 건강을 위한 기상시간 목표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때 이제 4시에 일어날까 5시에 일어날까 좀 일찍 일어나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는 안방 방문 앞에 이제 가족들이 보도록 이 탁상용 달력 하나를 이제 매달치를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기상 시간만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봤습니다. 해보니까 제가 굉장히 장꾸러기여가지고 5시 목표를 세웠으나 7시에 일어나는 게 이제 이럴타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걸 계속 해보니까 이게 이제 10달이 지난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보시면 여기 보시면 4시, 4시 40분, 4시 반, 4시 대가 상당히 많죠. 요게 기록을 하면서 목표를 세워서 기록하면서 관리하는 파워 같아요. 그 옆에 이제 그 옆에 보면 이게 이제 양지사 조그만 수첩에 보면 맨 앞장에 1년치 달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확대 카피를 해서 붙여놓고는 기록을 이제 또 다른 기록을 해봤는데요. 요때가 여기 보시면 2007년 1월 22일부터입니다. 요때가 어떤 때냐 하면 2007년에 제가 47살 때입니다. 47살 때 제가 이제 그때 한 3년 정도 전 세계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 3년 하면서 제가 이제 확신한 게 내가 지금 47살인데 내가 살게 되는 수명이 90대가 아니라 120세 정도를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를 확신할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47년을 살았는데 120세까지면 73년을 더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온 것보다 살아갈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빨간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에 투자하는 걸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루 24시간의 10%를 내 몸에 투자하자라고 목표를 세웁니다. 하루에
10%는요, 2.4시간이죠. 2시간 2시간 반입니다. 4시에 일어나요. 6시 반에서 40분 정도까지 거의 2시간 40분 정도를 이제 산에 올라가서 뭐 뛰고 걷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연습장 가서 연습하고 하면서 거의 2시간 40분을 이제 실은 건강에 투자한 셈인데 처음에 이거 할 때 한 달 정도는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되게 좀 긴가민가했어요. 근데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2007년이니까 벌써 15년 정도 지났죠. 지금도 뭐 8%에서 10%는 투자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나는 몸에 하루에 몇 퍼센트를 투자하지. 여러분 그 하루를 계산할 때요 1%가 몇 분인지 정확히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24시간 곱하기 60분 하면요 1440분입니다. 그러면 하루 1%는 1440분의 1%니까 14.4분입니다. 15분이죠. 15분. 내가 1%는 쉬겠어 하면 15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는 뭐 하겠어 하면 30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되게 명확하게 시간 관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 얘기 들으시면서 건강 관련해서 부모님들은 그리고 우리 애들은 어떤 습관을 길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학습 습관인데요. 에드워드 기본 아시죠? 로마 제국 해방사를 쓴 에드워드 기본이 250년 전에 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교육을 받는데요.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학교에서 학원에서 받는 교육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 스스로 배우는 것, 셀프 교육이죠. 셀프 학습이죠. 근데 후자가 훨씬 중요하다. 그렇겠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셀프 학습은 어느 정도 하지. 긴 미래를 생각하면 당장 이제 대학을 가는 걸 생각하면 셀프 학습 별로 신경을 덜 써도 되지만 셀프 학습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셀프 학습을 하면서 학습 습관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제 코딩 교육, 뭐 데이터 교육, 데이터 분석과 교육 이런 걸 시키면 더 좋지만 모두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꼭 애들이 갖췄으면 하는 역량은요, 뭘 하든지 간에 하는 역량, 이 비주얼화 역량입니다. 제가 2012년에 이제 빅데이터 시대 온다는 걸 알고, 그 당시 제가 단장을 하면서 빅데이터 전략센터를 이제 우리 단에 만들어서, 빅데이터를 이제 보급을 하면서 그때 만든 자료들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산불 데이터를 지도상에 찍은 겁니다. 빨갛게 찍혀 있죠. 지도상에 찍어보니까 이게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2년 동안 일어났던 산불 데이터인데요. 어디서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지가 딱 찍혀요. 보면 대도시 근처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 비주얼화의 파워입니다. 저희 아들 녀석은 야구 선수였습니다. 야구를 이제 11년 하고 올해 저 밑에 녀석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래서 제가 야구 슬라이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요, 2015년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투수들이 실제로 던진 볼 5만 개를 분석을 해서 이제 비주얼화 시켜 본 겁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본 건데요. 보시면 네모칸이 스트라이크 존인데 아래 위는 거의 정확하죠. 심판들이 거의 정확하게 실은 판정을 했습니다. 오른쪽 왼쪽은 바깥쪽 안쪽은 상당히 빚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게 5만 개 볼을 분석해서 이제 찍어 본 결과입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나 더 주면 아웃 되죠. 그 다음 볼은요, 요렇게 완전 안에 들어가야 심판들이 실제로 스트라이크 선언했어요. 3볼 노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나 더 줘도 되죠. 심판들이 이렇게 후회해졌습니다. 이게 실제로 볼 5만 개를 던져서 분석한 이 7년 전의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7년 전에도 실제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들을 비주얼화 시켜서 분석해서 비주얼화 시켜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건 한마디로 굉장히 똑똑하게 뭔가를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똑똑한 비주화된 자료를 부모님들도 좀 스크랩에서 모으는 습관을 좀 들이시고 아이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여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게 돼요.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도 보고서를 만들 때도 아주 멋지게 딱 요약해서 비주화 시킨 표나 그래프나 그림을 만들 줄 아는 아이면 어마어마한 역량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학습 습관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숫자 5개로 아시아 시대가 온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것도 굉장히 똑똑한 표지만 굉장히 좋은 비주얼화 역량을 길러주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습관을 보여주는 비주얼화입니다. 카카오 앱을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 네이버. 그 아이들은 거의 5시간 가까이 씁니다. 우리는 그 반 정도 쓰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요일에 별로 관계없이 쓴다는 걸 그 분석 데이터가 보여주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모으시면 시대 흐름에 맞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제 강의는 한 7분 정도 더 하고 부모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역량은 그 파토스 역량이라는 겁니다. 감성 역량입니다. 감성 지능. 휴먼 서비스 역량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실은 여기 계시는 그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남자들이 약한 역량이면서 여성이 굉장히 그 강점이 있는 역량이 파토스 역량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2400년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거나 만족을 주거나 뭔가 감동을 줄 때 필요한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입니다. 에토스는요, 얼마나 신뢰감을 주는가. 저도 실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도 학부를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니까 공부를 잘했던 편이죠. 제가 뻥을 좀 치더라도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뻥을 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주시면 약간의 신뢰감이 생길 수 있게, 이게 에토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비중을 따지면 10%밖에 안 돼요. 이 비중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걸 최근 몇십 년 동안 이제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로고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25%. 에토스, 로고스를 다 합해도 35%입니다. 파토스는 65%입니다. 그만큼 감성 역량이 앞으로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1세기는 운해의 시대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부모님도 이 파토스를 그리고 길러주는 게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파토스 역량을 어떻게 기르지 표준화된 방법을 아직 구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제가 역량을 기르는 방법은 저는 우리 집 사람을 보면서 늘 좀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파토스 역량을 기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자연을 굉장히 자주 접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건 그 멕시코 인류사 박물관 앞에 있는 벤치인데 굉장히 멋있죠. 벤치가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거나 이거는 제가 멕시코 고위공무원들 국장들 강의를 하러 갔을 때 강의실에 놓여 있는 이제 물병이었습니다. 보통 물병이 이렇게 턱 놓고 말죠. 근데 약간 디자인이 되어 있죠. 어느 거를 잡지 약간 파토스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휘슬러 선전인데 압력밥솥, 뭐 냄비 이런 거 선전하는데 패션쇼 하듯이 파토스를 약간 느끼게 만드는 거고요. 이건 마가스님이란 분이 만든 손수건 문양입니다. 근데 동자승두를 넣어서 웃음이란 이제 단어를 만들어서 약간 파토스를 느끼게 만드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본인이 파토스를 느끼게 만드는 작은 행동을 하면서 습관을 기르시든지 파토스를 느끼게 만드는 활동을 하면서 하시든지 뭔가의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파토스 역량을 길러주는 뭔가가 꼭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 강의를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사람들이 그 2미터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체구지만 실은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어마어마한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축물이냐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축물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건축물이 제대로 되려면 토대와 뼈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축물의 토대는요, 아까 말씀드린 건강하고 학습입니다. 넓은 의미의 학습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뼈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실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랫동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 시대 흐름을 보면요, 역량이 기술과 관련된 역량과 휴먼하고 관련된 역량, 그러니까 그 기술 역량, 논리 역량, 아니면 파토스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개를 같이 갖출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근데 아니면요, 하나를 갖춘다 그러면 AI에 지지 않게끔 실은 갖춰야 되죠. 유리하게끔 하는 방식은 기술을 어느 정도 갖추되 오른쪽이 조금 더 앞으로의 방향에는 살아남기 쉬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좀 경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는 IT 역량, 코딩 역량, 로고스 역량, 논리 역량 이런 것들을 많이 길렀다 그러면 앞으로는 데이터 역량, 파토스 역량, 비주얼화 역량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에 훨씬 더 부합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 얘기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 공부하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긴급하고 중요한 일, 요 일사분면에 우리 시간을 거의 다 쏟아부어요. 공부하기 바쁘니까, 아니면 우리 일하기 바쁘니까.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아마 부모님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130세 정도까지 살게 된다 그러면 부모님 지금 45세라고 보시면 130세면 몇 세가 더 남은 거죠? 85세가 더 남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가 더 남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왼쪽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스티븐 코비가 썼던 것처럼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건강, 넓은 의미의 셀프 학습, 파토스 역량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이 행복하게 역량 있게 굉장히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지피지기 만들기 전략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람들은 20세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20세기형 미래 준비를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21세기의 시대 흐름에 맞는 21세기의 미래 준비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게 마지막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너무너무 새로움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서 이 길어진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마음가짐이 일신울신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신울신을 10줄의 시로 가장 잘 표현한 분이 윤동주 시인인데요. 이게 1938년에 윤동주 시인이 쓰셨던 새로운 길이라는 시입니다. 여기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우선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길, 윤동주.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따분한 길 해야 되는데 새로운 길 했어요. 학원을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따분한 길 해야 되는데 새로운 길 했어요.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이런 마음을 우리 아이도 가지면서 미래를 살아가시면 참 좋겠고요. 보니까 얼굴을 보여주시는 부모님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경청해 주시는 것 같고, 아마 보여주시지 않으신 분들도 되게 경청하실 것 같은데요. 경청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다른 건 몰라도 2가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은 더 하겠죠. 우리조차도 미니멈 120세,
산다는 말씀을 꼭 좀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국가 중장기 미래를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2010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거짓말하러 올 수가 실은 없겠죠. 뻥치러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꼭 믿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이들과 가족과 꼭 같이 해보시기를 아까 제가 제안드린 자기 설명서, 제가 자기 제품 명세서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설명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100개의 텍스트로 된 자기 설명서, 나의 장점, 나의 강점, 나의 좋은 습관, 내가 행복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요 네 가지로 100개의 텍스트를 만들어 보시면서 서로 좀 바꾸어도 보고 하면서 하면 굉장히 영향이 있으면서도 행복한 미래를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강의는 원래 2시간 받았지만 요즘 긴 강의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들 마치고요. 좀 자유롭게 그 말씀으로도 아니면 여기 제가 보니까 채팅장이 있기 때문에 채팅으로도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좋고 코멘트도 좋으니까 좀 자유롭게 지금부터 점심시간을 제가 빼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11시 반에 마치는 걸 목표로 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채팅장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설명서 하면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자기 강점을 100개 적는 건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렇지 않았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한 페이지로 이렇게 그 한 장을 만드셔 가지고 첫 장에 자기 이름을 맨 위에 쓰고 이제 반으로 자르는 겁니다. 잘라서 왼쪽 위에는 나의 장점, 나의 강점을 쓰시고 오른쪽에 내가 행복할 때를 쓰고요. 뒷장으로 돌려서 다시 자기 이름을 쓰고 나의 좋은 습관을 왼쪽에 쓰시고 오른쪽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뭐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를 25개씩 이제 쭉 써서 합해서 100개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좀 보기. 벌써 다른 분이 답을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윤영란 선생님, 6살, 8살 아들을 둔 윤영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야, 여기가 서로 상부상조 하시네요, 보니까. 김윤아 선생님은 또 4개가 뭔지도 적어주셨네요. 이게 보니까 아주 멋진 커뮤니티 같습니다. 훌륭한 강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분들한테 그런, 느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강의 자료는 게시판에 바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한 번 더 보시면서 필요하면, 자기 설명서 부분을 좀 프린트 하셔가지고 아이하고도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에 대해 큰 통찰력, 6년 선생님 또 등장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라고 되는데, 혹시 남은 60년에 대한 고민, 저도 실은 고민 무지하게 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 제가 심플하게 제 인생을 요약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나왔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 저는 이제 경제학과를 졸업했지만 일본에서는 공학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IT 디지털 하는 공학으로 바꾸어서 다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연구원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리고 지금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이제 디지털의 미래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인터넷을 처음 보급했던 이제 그 기관에 들어가서 한 22년 정도를 근무하다가 그 뒤부터는 이제 대학 교수도 했다가 공간정보연구원이라는 곳에 연구원도 갔다가 지금은 이제 국회미래연구원에서 거기는 이제 4년 임기를 가지고 제가 2024년까지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 뒤로는 저도 제 인생이 실은 굉장히 막막해요. 그렇지만
제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대, 100대, 100살 전후까지는 우리 김영석 철학자 교수님처럼 뭔가 저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도 도움되는 뭔가의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 인생 비전서는 아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비전서 나와 있는데, 저는 고령화, 교육, 건강 이 세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도 기여하고 싶고 제 직업도 만들어가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제 같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 느끼다시피 60세 이상의 사람한테 이 직업을 주거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생 비전서를 2014년에 만들었으니까 54세 때 만들었습니다. 54세니까 8년 전이네요. 8년 전에 만든 비전서가 지금 봐도 그 비전서를 이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40, 50대에 만드는 인생 비전서는 상당히 안정성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돈은 적게 벌지 모르지만 그 비전서대로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구나. 잠깐만요. 동기부여가 되고 마중물이 된다는 말씀도 이런 코멘트 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정년 이후에 참 고민된다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저도 저를 여기 있는 이게 선전을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제가 올해 사물에 쓴 100년 인생 탐험이라는 게 이제 미래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거기에는 책에 글자가 없습니다. 그림만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을 포함해서 그림만 한 100개 정도가 쭉 있는 거니까 안 사셔도 괜찮아요. 서점에 가셔서 그냥 쭉 이렇게 넘겨보시면 15분에 볼 수 있는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분을 이런 고민,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 중에 한 분만 더 소개를 드리면 영국에 지금 이제 89세 되는 노인인데요. 찰스 핸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꼭 좀 메모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해두시죠. 찰스 핸디. 이분이 우리나라의 책을 또 그 10권 이상 소개가 됐죠. 저는 이분 책을 다 읽었는데 가장 최근에 소개된 책이 자기 손자 손녀들한테 자기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자기가 이제 요약한 21개의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뭘 정확히 찰스 핸디 하고 치시면 바로 그분 책이 튀어나오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편지인가? 제가 제목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원서 제목은 21개의 편지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21개, 손자들한테 주는 21개의 편지란 책이니까 그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자녀 교육 막 강의 듣는 것보다 그 책 한 권의 책하고 제 책하고 두 권의 책을 보시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라이프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올리셨는데 라이프웍은 그야말로 라이프웍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인생을 이제 결정하는 게 그러면 안 되는데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좀 직감적으로 이제 선택해버리는 편인데 제가 첫 직장을 선택할 때도 유학 갔다 와서 두 번째 직장을 선택할 때도 괜히 직감적으로 선택한 편인데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우리가 제가 첫 직업을 선택 직감적으로 했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는 게 자기가 딱 원하는 직장을 잘 못 들어가죠. 경쟁이 워낙 심하고 하다 보니까 대학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못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생이 생각하고 다르게 선호하고 다르게 좀 뒤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라이프웍이라는 거는 자기가 인생을 20년 30년 직장을 다녔지만 정말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이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들인데 내 시간을 쏟아도 좋은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가치롭게 쓸 수 있도록 긴 시간을 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이게 라이프워크입니다. 근데 그게 돈 버는 일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꼭 직장 다니는 일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취미생활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면서 자기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뭔가 기여하고 자녀분들한테도 기여하고 커뮤니티도 기여하면 그것도 라이프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가치 있게 인생을 걸고 하는 활동, 이런 의미에서 라이프워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애들이 지구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이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기후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이제 그런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2040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 2030년 정도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1년 동안 어마어마한 말하죠. 기후 이변이죠. 이상기후죠.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추웠다가 어마어마하게 더웠다가 여름인데도 뭔가 막 눈이 내리다가 뭐 이런 황당한 일들이 앞으로 아마 굉장히 잦아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심해질 것 같은데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인데 아마 어쩌면 디지털 기술로 만드는 AI 시대는 자동적으로 온다 그러면 가장 큰 리스크는 이 기후위기인 것 같습니다. 환경, 우리 애들의 시대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죠. 아마 제가 예측컨대는 이제 엄청나게 당하면서 이제 정신을 우리 인류가 좀 차리면서 조금씩 대응해가고 그때는 이제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희망을 거는 것은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막고 해결하고 이런 기술들도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반성도 필요하고 기술로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과 미래지향이 대신 현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이건 공감을 해주시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미래에는 요즘에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라 의사나 법관 같은 창의성이 아닌 지식 기반의 직업들은 결국 도태될까? 이거는 사람들은 어느 직업은 도태된다, 어느 직업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도태될 것 같은 직업에 있어서도 달인사회라 그러죠. 자신만의 차별화된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거는 도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축과 휴먼축이 있는 거죠. 기술축을 자기가 전문가가 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술 전문가가 되면 AI한테 먹힐 가능성이 큰 거죠, 실은. 먹힙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서평을 쓰는 책 중에 하나가 AI 2041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41년에 AI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그 책을 보면요, 정말 황당할 정도로 그 AI가 사람을 이제 능가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파토스 역량을 가지면서 자기 그 달인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가면요. 그러면서 이제 감성 역량, 지능 역량이 결국은 의사나 법관이 되더라도 이건 그 논리적인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감성과 서비스 역량과 파토스 역량이 들어가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직업을 택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파토스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인성 역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살아남기 위해서 중요한 그 역량인 것 같습니다. 비주라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비닐 폴더 아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A4 용지 크기로 해서 비닐로 해서 앞뒤로 이렇게 스크랩 할 수 있도록 된 제일 좋은 거는 뭐 20몇짜리도 있고 40몇짜리도 있고 60몇짜리도 있고 그런데 40몇짜리
그 비닐 파일을 하나 사시는 걸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종이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50대 이후면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은 종이 신문 하나를 구독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신문을 저는 이제 디지털을 하면서도 종이 신문을 6개, 7개 정도를 이제 한 20 몇 년째 계속 구독을 해오고 있는데, 종이 신문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 있느냐면 10년, 20년 전에 그 종이 신문에 보면 인기 있는 그 탑 기사는 뭐냐면 임팩트 있는 사진을 임팩트 있는 내용으로 임팩트 있는 그 제목과 함께 주는 건데요. 이게 점점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면요,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기사는 비주얼화 시키거나 도표화 시키거나 그 현상을 딱 그 하나의 그림으로 압축을 해서 보여주면서 기사화 시키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그 비주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요, 그것들을 하루에 하나만 그런 것들을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하루에 하나를 못 모을 수도 있지만 한 달에 30개를 모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도 모으시고 그거를 한번 이 비주얼 굉장히 괜찮지 않아? 그러면 애한테 학습이 돼요. 막 긴 문장을 읽혀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지금 시대 변화도 알아야 너 대학 입시에도 유리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좋지만 딱 압축해서 그러면 애가 굉장히 똑똑해. 저절로 비주얼의 역량이 길러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가족 전체가 미래에 대비한 굉장히 좋은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이들의 미래는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부모로서 결국은 아이가 학교 공부만 열중하게 하고 있네요.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세대보다 우리 아이 세대가,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보다 지금 부모님들 세대가 훨씬 똑똑하고 부모님 세대 아이들 세대가 훨씬 스마트하고 똑똑해요. 똑똑하기 때문에 공부는 할 수 없이 대한민국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공부만 안 할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하루에 1%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15분이죠. 15분 전략을 아이와 함께 좀 고민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몇 시간을 하고는 15분은 좀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자. 15분은 자연을 보자. 15분은 우리가 재미있게 뭐를 하자. 이런 것들을 체질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생은 습관이라 얘기했잖아요.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게, 이 아이가 그런 식으로 한 달 정도만 하고 나면요, 아이가 공부에 재미를 더 붙이게 돼요. 그리고 더 집중하게 돼요. 집중할 수밖에 없죠. 뭐라 그러죠? 아까 누구이십니까? 윤동주 씨는 시처럼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전략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넓은 후에 셀프 학습을 시키면서, 셀프 학습에게 파토스 역량을 길러주는 셀프 학습은 공부하고 전혀 다른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파일럿이 꾸민 아들에게 AI가 대체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체하는 직업, 대체 안 하는 직업, 이거 없습니다. 99%의 직업은 AI가 대체를 하든 반을 AI가 도와주든 AI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직업은 AI가 먹게 되거나 같이 하게 되거나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요, AI를 활용을 하면서 AI가 못하는 부분을 자기가 하면서 이러면 베스트겠죠. 그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AI한테 안 먹히는 직업이 뭘까? 이런 고민 절대 하지 마세요. 그 고민하시면, 그래, 파토스 역량도 같이 길러줘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교육 제대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교육방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저보고 저는 그 다음 직업을 실은 정했어요. 아까 고령화 교육 건강에 올인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2024년 5월 말에 국회미래연구원장직을 그만두면 돈을 못 벌든 어쨌든 관계없이 저는 교육 관련된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미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이들하고도 같이 하고, 어떤 때는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하고, 어떤 때는 평생학습을 하는 분들하고도 같이 하고, 어떤 때는 국가의 뭐 교육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에도 기여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 수많은 칼럼을 교육에 관련된 칼럼을 썼는데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이면서 가장 큰 희망이 이 교육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로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이란 우리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아주 작은 브리프 보고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브리프 보고서를 연구원 박사들만 쓰지만 이제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 보고서도 써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 지금은 정부 정책이 지금의 지식 교육, 입시 교육을 벗어나서 창의성 교육, 재능을 끌어내고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으로 기대하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늦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책은. 국가는 늦을 수밖에, 정부는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우선 주도해서 한다. 우리 아이라도 주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없이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고 하는 공부를 하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파토스 역량을 길러주고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아이한테 아까 자기 설명서를 아이한테 작성하기, 아이가 작성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개 작성하는 건 무리니까, 5개씩만 해가지고, 이 초반에 목표를 작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5개씩만 우선 해가지고, 합하면 20개지 않습니까? 20개만 애가 적어도 훌륭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보태주는 거죠. 야, 엄마가 생각할 때, 요것도 너 강점인 것 같아. 요거 넣어보자. 아이가 적어해요. 내가 볼 때, 너 이럴 때 행복하던데, 또 적게요. 그러면, 가족이 우리 저는 이제 장가를 늦게 가서 37에 장가를 가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어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도움이 되게 되면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 지금이 11월이죠. 올해입니다. 올해 3월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오래 전부터 이제 자기 설명서 만들어 했지만 올해 3월에 우리가 이런 작업을 했어요. 애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오기 때문에 자기 설명서를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걸터 앉아서 이제 이게 거의 4주 동안 저희들이 걸렸는데 하나를 다 하면 우선은 아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아들을 앉혀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가 이제 아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자 아들의 장점이 뭐지? 이거를 이제 3명이 한마디씩 하게요. 제가 이제 계속 적었어요. 수첩에 계속 적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행복할 때가 뭐였지? 또 적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채우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100개씩이 금방 채워졌어요. 그 방식도 나쁘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보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맞법의 종이 한 장입니다. 아들의 인생, 딸의 인생, 나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고 나한테 맞게끔 인생을 살게끔 만드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요. 안 보고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 이게 흐리멍텅해져요. 추상적이고 잡히지 않는데 100개의 텍스트로 딱 이렇게 내놓는 거죠. 종이 앞에 내놓는 순간 보고, 그리고 이 자기 설명서를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여러 번 읽게 만들고, 그리고 질문을 서로 하고. 지금 우리 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은 야구 포수였습니다. 굉장히 잘했는데 이제 프로는 못 갔죠. 덕수고를 이제 나오고 홍익대를 나와서 이제 올해 졸업반입니다. 포수를 졸업하는데 야구를 이제 11년 동안 한 거죠. 야구를 했지만 그런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야구로 갈지 뭐 갈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제 한 2년 시간을 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야구만 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처음부터 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2년 정도 저희들도 도와주고 하면서 자기를 이제 찾게 하는 작업을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해볼 건데요. 우리 아이들 인생이 워낙 길어졌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여유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실은 듭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수님 책 부탁한다 그랬는데 제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미래 만들기 책도 많습니다만 한 권만 고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권만 고르라 그러면 올해 제가 썼던 100년간의 자기 탐험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김영곤하고 네이버에서 쳐보시면 제 책이 뭐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권 보시면 좋은 마음. 교수님은 혹시 온 마음을 다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어떻게 가지시나? 똑똑한 질문이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시간을 제가 이제 간부 생활 뭐 원장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는 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좀 되게 일찍 잡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3시 20분에 일어납니다. 우리 집 사람도 3시 20분에 같이 일어나요. 3시 20분에 일어나서 이제 빨리 스트레칭하고 물 마시고 옷을 갈아입고 3시 30분에 이제 집을 나서서 집사람과 같이 이제 3시 30분에서 시작해서 5시 한 20분 정도까지니까 1시간 4, 50분 되는 거죠. 1시간 40분 정도를 이제 운동 나가는, 새벽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죠. 조용한 시간인데 어둡지는 않아요. 우리가 불 같은 게 워낙 잘 돼 있어 어둡지 않은 새벽 시간에 나가서 1시간 반 동안 이제 몸에 운동도 하면서 그냥 조용한 명상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이때가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편안하게 놓아도 주면서 건강하게도 만들면서 고민거리가 있으면 요때 굉장히 많이 풀리는 시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 밥 먹고 회사 들어올 때도 제가 좀 일찍 옵니다. 이제 집에서 국회 올 때 제가 6시 40분에 출발해서 국회에 도착하면 7시 10분 정도 되는데요. 7시 10분부터 이제 8시 한 40분까지 1시간 반 정도죠. 요 시간이 이제 여기 있는 저만의 시간입니다. 저만의 시간이어서 그때 이제 글을 쓰고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강의 자료도 만들고 하면서 오로지 집중하는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시간대가 실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책은요, 제가 그분 이름이 혹시 얘기하다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분인데 아침 차 한 잔의 여유란 이름으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쓴 분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굉장히 콤팩트한 짧은 책인데 보시면 이 세상에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가장 콤팩트하지만 가장 잘 쓴 책입니다. 이분도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인데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분 이름이, 네, 아침 차 한 잔의 여유, 아니면 시간 관리하고 시간 관리 띄우고 영국 이렇게 쳐보면 아마 그분 책이 튀어나올 아놀드 베넷입니다. 야, 참 여기가 그룹이 대단하십니다. 테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놀드 베넷의 아침 5분 차 한 잔의 성공 수첩, 이것도 괜찮고요. 아놀드 베넷하고 치면 많은 출판사에서 다양한 책, 이게 그대로 소개한 도 있고 약간씩 각색하면서 소개한 책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죠?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번 책 3권을 읽는다면 제 책도 포함해서 읽으시고 책 1권을 읽는다면 이 아놀드 베넷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굉장히 말씀,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너무 많이 끌어버렸는데요. 시간이 지루했다고 느끼지 않았기를 바라고,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하신 부모님들 같습니다. 제 강의를 오히려 도와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감사드리고, 왠지 제 직감적으로는 오늘 강의가 조금이나 도움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우리 전선 선생님이 보니까 어떻게, 전선 선생님도 아까 좀 도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되게 감사드립니다. 다른 도움 주신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싶고요.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또 하는 것은 점심시간에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같이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감사드리고요. 꼭 자기 설명서 만들어 보시기를 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